영국에서 활동하던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특별히 대단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의 대형 산불 현장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두 불길 속에서 사라진 부촌 한복판, 단 한 채만 기적처럼 살아남은 집. 그리고 끝없는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한국인 공동체. 처음엔 단순한 운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과연 그가 본 한국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릭 모튼이에요. 저는 런던에서 뉴스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을 기사로 쓰는 일을 하고 있지요. 지난달에 제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릭, 로스앤젤레스로 가야겠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해.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쌌어요. 이미 저는 여러 재난들을 취재해봤어요. 카리브해에서 일어난 허리케인, 아시아의 홍수, 유럽 도시에서 일어난 폭동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상황일지 대충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이 나면 집들이 타버리고 사람들이 집을 잃고 정부가 나와서 도와주는 거겠지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순간 제일 먼저 느낀 건 냄새였어요. 공기가 아주 두껍고 무거웠어요. 마치 누군가 나무와 플라스틱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태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기가 목으로 들어와서 혀끝에 쓴맛이 남았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영화에서 보던 밝은 캘리포니아 하늘이 아니었어요. 해는 연기 사이로 빨간 공처럼 보였어요. 공항에서 저를 태운 택시기사도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도시를 지나가는데 고속도로는 집 가구랑 짐을 싣고 떠나는 차들로 꽉 막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불길을 피해 달아나면서 손에 잡히는 것만 챙겨 나온 거였어요. 우리가 베벌리힐스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곳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예요. 영화배우나 큰 사업가들이 수백억짜리 저택에 사는 동네지요. 그런데 지금은 온 거리가 검은재로 덮여 있었어요. 화려하던 집들이 있던 자리에는 불에 탄 나무 조각과 구부러진 쇳덩이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택시기사가 한마디 했는데 이상한 거 아세요? 그가 말했어요. 집들이 다 타버렸는데 안 탄 집이 딱 하나 있다네요. 그냥 멀쩡히 서 있대요. 다 타버렸는데 한 채만 살아남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집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한국 사람 하나가 지었다고 하던데. 아마 운이 좋았던 거겠죠. 그가 한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만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은 별거 아니었어요. 건축으로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 앉아서 산불 소식을 다시 찾아봤어요. 불길은 여전히 번지고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제 머릿속은 자꾸 그 집만 떠올랐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집. 저는 그 집을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제 기사 주제는 바로 그 집이 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를 빌려서 곧장 베벌리힐스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동네 전체를 걸어가는데 모든 집이 까맣게 탄 잔해만 남아있어요. 코에는 나무와 플라스틱이 다 타버린 냄새가 가득 들어오고 발밑에서는 깨진 유리랑 제가 사각사각 소리를 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파괴의 한가운데 멀쩡히 서 있는 집이 하나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차를 멈추고 한참 동안 그 집만 바라봤어요. 그 집은 3층짜리였는데 하얀 벽과 붉은 기와 지붕이 있었어요. 물론 벽에는 연기로 그을린 자국이 있고 창문은 잿빛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도 집 자체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어요. 깨진 창문 하나 없었고 지붕에도 구멍이 없었어요. 앞마당도 그냥 먼지가 덮였을 뿐이었어요. 벽을 손으로 만져봤는데 차갑고 단단했어요. 영국에서 흔히 보던 나무집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 집은
두껍고 튼튼한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었어요. 말 그대로 요새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더 많은 차이가 눈에 띄었어요. 창문은 틈새가 아주 꽉 막히도록 특수한 틀이 있었고, 지붕기와도 보통 것보다 훨씬 두껍고 진했어요. 작은 부분들도 달랐어요. 물받이 홈통은 녹지 않는 금속으로 되어 있었고, 현관문은 두꺼운 나무의 테두리를 금속으로 감싸놨더라고요. 집 입구 쪽에 작은 간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건설사 이름과 건축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건축가 이름은 박성우 씨였어요. 제가 정확히 발음을 못했지만 노트에 꼼꼼히 적어놨어요. 이 한국인 건축가가 정말 놀라운 집을 지은 거예요. 이 부자 동네에서 미국인 건축가들이 지은 집들은 종이장처럼 불에 다 타버렸는데 박성우 씨가 지은 이 집은 재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어제 제가 했던 생각이 부끄러워졌어요. 택시기사가 한국인 건축가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냥 운이 좋았다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집을 직접 보니까 운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어요. 누군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불이 나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생각한 거였어요. 화려한 디자인보다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였어요. 저는 2시간 동안 집 주위를 돌며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어요. 해는 점점 높이 떠오르고 날씨는 더워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연기 냄새가 진동했지만 이 집 주변만큼은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이곳은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다시 바라봤어요. 조용히 서 있는 이 집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웅 같았어요. 올바른 계획과 올바른 자재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 방식에 대해 제가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다는 것을요. 기적의 집을 떠난 후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다른 지역들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 도시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는 여러 동네를 차로 지나갔어요. 차고에는 불에 탄 자동차들이 검은 뼈대처럼 남아 있었고, 가족들은 집이 있던 빈터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어요. 소방차들이 거리를 천천히 지나갔지만 이제는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어요. 지켜낼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길을 잘못 들어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역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리 표지판에는 영어와 함께 한국어가 같이 적혀 있었어요. 그제야 여기가 코리아타운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차이는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이곳의 건물들은 멀쩡히 서 있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여행 가방을 들고 달아나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질린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연기나 재 냄새 대신 따뜻한 음식 냄새가 풍겼어요. 아이들은 작은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도시의 다른 곳은 산불에 그렇게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 이곳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보였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걸어서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이곳의 건물들은 조금 전 본 기적의 집과 비슷했어요. 목재가 아니라 콘크리트와 벽돌로 지어져 있었어요. 지붕은 두껍고 튼튼해 보이는 기와로 덮여 있었고 아파트들도 서로 바짝 붙어 있지 않고 넓게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건물들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어요. 코리아타운 중심에 작은 비상도시 같은 게 세워져 있었어요. 하얀 천막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종 물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무질서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건 정부에서 만든 구조센터가 아니었어요. 이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곳이었어요. 가장 큰 천막 안에는 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생수박스, 담요 더미, 쌀자루, 통조림, 약품, 배터리, 손전등까지. 집을 잃은 사람들이 필요할 만한 모든 게 있었어요. 물품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리돼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잘 정돈된 가게 같았어요.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곳의 사람들은 한국인 가족들만 돕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을 돕고 있었어요. 저는 히스패닉 할머니들이 식료품을 받는 걸 봤고
흑인 가족들이 아이들을 위해 담요와 베개를 받는 것도 봤어요. 백인 청소년들도 샌드위치와 생수를 나눠 받고 있었어요. 누구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출신이나 자격을 묻지도 않았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내어주었어요. 저는 1시간 가까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모두 자기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대학생들은 무거운 박스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날랐고, 아기 엄마들은 의료 물품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자기 아이들도 돌보고 있었어요. 노인들은 길가에서 교통을 정리해 트럭이 물자를 쉽게 들여올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 중심에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분명 책임자 같았어요. 그녀는 천막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며 곳곳을 살폈지만 결코 당황하거나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울고 있는 아이를 다독이다가도 바로 돌아서서 빵 배달을 정리했고 또 곧바로 아픈 노인을 살피기도 했어요. 이 모든 걸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해냈어요. 마치 이런 순간을 위해 평생 준비해온 사람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녀의 이름은 이소라 씨였고 현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놀라운 자원봉사 활동의 리더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재난에 대비해 왔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어둔 거예요. 저는 런던에 있는 제 동네를 떠올렸어요. 만약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옷에서 연기 냄새가 배어나오는 걸 느끼며 깼어요. 겨우 3시간 정도 눈을 붙였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고 정신은 또렷했어요. 뭔가 저를 코리아타운으로 다시 이끌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지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전날보다 훨씬 더 분주했거든요. 밤새 새로운 천막들이 세워져 있었고 물품은 더 높이 쌓여 있었으며 자원봉사자들도 더 많아졌어요. 마치 도시 상황이 악화될수록 이 공동체는 더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가장 끈 건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어요.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모두 같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티셔츠에는 한국어로 무언가 적혀 있었지요. 그들은 마치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온 사람들처럼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들 중 한 무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들은 큰 트럭에 매트리스, 베개, 담요, 깨끗한 옷 상자들을 싣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집을 잃고 차 안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이 모여있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학생들이 주차장을 임시 동네로 바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이 편히 잘 수 있도록 대형 천막 밑에 매트리스를 깔았고 따뜻한 수프와 샌드위치를 제공하는 작은 주방 공간도 만들었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장난감과 게임을 하며 놀 수 있는 코너까지 마련해서 부모들이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 학생들 가운데 리더처럼 보이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였고 밝은 미소와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친구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의 이름은 한지훈 씨였고 UCLA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저를 놀라게 한 건 지훈 씨가 사람들의 마음을 순히 대화만으로도 달래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울고 있는 한 여자아이 곁에 앉았는데 그 아이는 불길 속에서 가장 좋아하던 인형을 잃었다고 울고 있었어요. 지훈 씨가 특별한 해결책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그러더니 기부받은 장난감들 속에서 작은 곰 인형을 찾아내 아이에게 건네주었어요. 아이는 금세 울음을 멈추고 인형을 꼭 껴안았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아이들에게만 잘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노인을 도와 보험 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새로운 집을 찾으려는 가족에게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사람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그 방법을 찾아주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학생들의 조직력이었어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짜여 있었어요. 병원에 갈 차량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신청서가 있었고 아기용품이 필요한 가족들의 목록도 있었어요.
심지어 매일 무료 식사가 제공되는 시간표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사람을 돕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만든 잘 계획된 운영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현장에는 뉴스 방송국의 취재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기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인터뷰하려 하고 구호센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어요. 이 젊은이들은 관심이나 칭찬을 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였어요.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누구나 나서서 돕는 게 당연하다고 배운 거였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단순히 지켜보기만 했는데도 기진맥진했어요. 그런데도 학생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였고 더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힘이 단순히 젊음이나 체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힘은 돕는 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거였어요. 제가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맑은 아침 하늘을 뚫고 날아올랐어요. 불길은 마침내 잡혔고 며칠 동안이나 주황빛이던 하늘은 다시 푸른빛을 되찾았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로스앤젤레스를 보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써내려간 노트를 펼쳐봤어요. 긴 비행 내내 저는 그동안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불길 속에서도 당당히 서 있던 박성우 씨의 집, 침착한 리더십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이끌던 이소라 씨, 하루 18시간씩 묵묵히 일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던 한지훈 씨와 학생 자원봉사자들까지 평생 배우지 못할 기술들을 익혔고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냈으며 자기 자신보다 남의 안전과 안정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신문사로 돌아가자 제 편집장은 제 기사 이야기를 들으려고 신이 나 있었어요. 저는 사흘 동안 기사를 썼어요. 결국 저는 제가 직접 겪은 방식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제 무지와 편견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제 시선, 미국 건축이 언제나 최고일 거라 믿었던 제 착각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과정을 썼어요. 유명한 미국 건축가들이 지은 집은 모두 무너졌지만 기적의 집은 꿋꿋하게 서 있었던 이야기. 정부의 구조 시스템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돌아가던 자원봉사센터의 모습. 영화 속 영웅과는 전혀 달랐지만 진짜 영웅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다 담았어요. 제 기사가 실리자 뜻밖의 반응이 이어졌어요. 독자들이 신문사로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껏 관심 두지 않았던 공동체를 새롭게 바라보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 때 자신을 도와줬던 한국인 친구나 이웃 이야기를 나눠주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준 건 런던에 사는 한국인 가정들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그들은 제가 그들의 공동체를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대로 서로를 돌보고 오래 가는 것을 세우며 어려움이 오면 먼저 나서서 돕는 사람들로 봐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가 쓴 기사는 단순히 로스앤젤레스의 산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출신지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